네, 4반 학생들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옷은 아까랑 그대로인데, 지난 시간이랑 그대로인데 교실 환경이 바뀌었죠, 그죠? 아까 2학년 3반에서 촬영, 2반이었구나. 2반에서 촬영을 하다가 다른 선생님이 줌 수업하러 들어오시는 바람에 쫓겨나서 지금 또 다른 반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몇 반일까요? 나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방금 찍은 영상, 2차시 영상 재생을 해봤더니 음질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쓰던 스탠드형 마이크를 다시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드는데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나중에라든지 댓글로라든지 선생님한테 어떤 마이크가 더 좋아요, 이렇게 좀 설명을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7페이지의 전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춘추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주나라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관계가 약화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고 제후들은 점차 독립국화되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 왕실의 힘이 약해져서 그의 통치 영역이 제후국보다 작거나 비슷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주의 동참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견륜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주나라가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긴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나라 왕실은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후국들은 독립적인 국가처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게 바로 춘추시대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춘추시대 때에는 주나라 왕실이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력이 강했던 다섯 제후, 춘추 5패라고 불렸던 진, 제, 초, 오, 월 같은 나라들이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다른 제후들, 힘이 약한 제후들과 맹약을 맺고 동맹을 약속하고 중국의 전국을 주도했던 상황이 바로 춘추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업 마지막에 와신상담이라든지 5월 동주와 같은 그런 어떤 사자성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죠. 그죠? 자, 이번 시간 넘어가서 전국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주의 동참이었다라고 한다면 전국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전국시대 때, 춘추시대 때 잘 나갔던 제국 가운데 하나인 진나라가 대부 가문에 의해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분열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전국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봉건제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왕은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군사적 충성과 봉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후들 역시 왕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자신이 직접 다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대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마찬가지로 경대부들에게 제후는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제국 가운데 하나인 진나라가 대부 가문에 의해서 한위조로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극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극상이 뭡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하극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왕이 무력했기 때문에 제후들이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왕의 아래에 있는 제후가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경과 대부들이 힘을 합쳐서 제후를 몰아내고 제후의 땅을 나누어 먹어서 자기가 각자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사건이 바로 제후국인 진나라가 한위조로 분열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는 이제 춘추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극명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나라가 만들었던 봉건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때 갑자기 뿅 하고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나라 왕실을 만들었던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주나라가 만들어 놓은 봉건적인 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왕과 제후 사이의 어떤 봉건적인 질서가 무너진 상태였지, 그대로 제후와 경대부 사이까지는 봉건적인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어떤 봉건적인 질서가
질서가 무너져 가게 됨에 따라 춘추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요 점차 이 제후와 경대부 사이마저의 이 봉건적인 질서마저도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제후국이 대부 가문에 의해서 분열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결국 이 사건은 이제 제후와 그 아래 있는 경대부 사이에서마저도 봉건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요, 이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게 된 제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후가 아니라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제후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 나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선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는 주나라 왕실이 갖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라의 공식적인 이름은 어찌되었든 주나라였어요. 다시 말해서 춘추 시대 때 제후들이 각각 독립적인 국가처럼 행동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나라 왕실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는 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제후들이 독립적인 나라처럼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왕은 주나라 왕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봉건적인 질서가 계속해서 무너져 가게 되면서 힘도 없는 어차피 상징에 불과한 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의 제후들이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스스로가 선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나라 왕실을 통치하는 영역은 점차 줄어들고 그 의미 역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전국시대 중반쯤 가게 되면서 후반에 해당할까요? 주나라 왕실은 결국에는 아예 사라져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남아있었던 봉건적인 질서가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주나라가 실시했던 혈연적 봉건제라는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게 되나요? 그렇죠.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지게 되죠. 그죠? 말 그대로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서 오직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느냐? 힘의 논리만 남았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제후다. 경대부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지배할 뿐인 것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그 자를 차지하는 하극상, 힘의 강한 자가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다른 일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어떤 하극상과 전쟁이 어지럽게 펼쳐지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바로 이 전국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춘추시대보다 전국시대는 훨씬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또 격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많이 격하게 일어나게 된 데에는 물론 봉건적인 질서가 무너진 원인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 기술적인 경제적인 변화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기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만들기는 쉽기는 하지만 양 자체가 많지 않고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도구로 제작되고 사용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의 경우에는 주로 귀족들, 지배층을 위한 도구로 제작되고 사용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동기 시대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청동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만이 청동으로 된 무기와 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한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만 명 정도까지 가지 않는 그런 어떤 단위의 전투가 당시에 벌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청동기 시대에 이야기할 때도 각각 이야기했듯이 철기의 경우에는 청동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청동으로부터
된 무기를 갖출 수 있는 귀족들만 전쟁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된 철기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게 되고요. 백성들 전체가 전쟁터에 나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마찬가지 이 먹을것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생산력의 향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철제 농기구와 우경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어떤 경제력을 각각의 이 전국시대의 나라들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이전보다 규모가 커지고 또 격해지는 전쟁이 이 시기에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벌이는 전쟁 전면전의 상황이 바로 이 전국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격해지게 되면서 춘추시대 때는 주나라 왕실은 있지만 수많은 제후국들로 분열되었고 그 중에 잘 나가는 나라가 5개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힘이 강력한 제후국들이 다른 나라들을 잡아먹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나라가 몇 개만 남게 되느냐? 딱 7개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국칠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춘추시대 때에는 수많은 제후국들로 분열되었고 그 중에 잘 나가는 나라가 5개였다. 그들을 춘추오패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전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제후국들이 힘이 강력한 제후국들에 의해서 정복되고 지배되고 통합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7개만 남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전국칠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진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연나라, 초나라, 제나라 이렇게 7개의 나라가 남은 것이 바로 전국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전국칠웅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내 밑에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극상을 통해서 나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극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력한 왕권, 군주의 권한 필요하죠. 그죠? 또 지금 내가 왕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나라가 나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고 그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경제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가는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되었느냐? 강력한 경제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국강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시대의 이 7나라들의 경우에는요, 안으로는 하극상을 막기 위한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국칠웅들은 저마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실시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뭐 귀족 출신이다 아니다,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다 아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군주권 강화와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인재냐 아니느냐가 나라에서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칠웅들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등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마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특히나 이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라고 부르는데요. 전국시대 때 활약했던 여러 지식인 계층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 사 계층들 가운데 이 전국시대의 개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또는 이런 어떤 전국 시대의 전쟁이 난무하는 혼란한 시대를 잘 수습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바로 제자, 백가라고 불러요. 자, 제자 할 때 이 자자는 아들 자자를 쓰지만 이게 이제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국 시대의 개혁안이나 이런 어떤 혼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였으니 그들이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모자, 장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 여러 스승들이라는 뜻에서 여러 제자를 써서 제자라고 하고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백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국 시대의 개혁안과 혼란을 수습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여러 사상가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제자 백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제자 백가에 해당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4명을 꼽아본다면요, 그렇죠.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비자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법과, 노자,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 그리고 묵자로 대표되는 묵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종이 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종 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또 다시 수업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배드민턴 대회 신청하러 쉬는 시간에 선생님 잠깐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영상 끊고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가서 학생들 배드민턴 신청 접수하고 다시 수업 시간 시작되면 여기 와서 마저 수업 영상을 좀 녹화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잠깐 끊깁니다. 미안해요. 곧바로 이어서 또 녹화를 할게요. 네, 4반 학생 여러분, 교실이 또 바뀌었죠, 그죠? 곧바로 이어서 바로 수업 녹화한다라고 했는데 배드민턴 대회 신청 접수를 받고 아까 그 교실로 가보니까 다른 선생님이 이미 줌수업을 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까 다 써놨던 필기를 포기를 하고 또다시 빈 교실을 또 찾아와서 여기다가 다시 필기를 쓰고 다시 수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참 온라인 수업 쉽지 않네요, 그죠? 힘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 차라리 그대로 쭉 이어서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이게 중간에 또 끊기기도 하고 또 환경이 또 바뀌어가지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리 좀 필기를 하고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 녹화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실제로 수업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50분 안에 1시간치 분량을 다 녹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수업이 중간에 좀 끊기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교실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봉건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강한 제후가 그렇지 못한 다른 제후들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면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라가 7개만 남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전국칠웅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진나라,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하나 또 뭐 있지? 뭐 안 했지? 연나라, 이렇게 7개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안으로는 하극상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부국 강병을 이룰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저마다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7웅들의 경우에는요,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출세를 하고자 노력하는 지식인 계층들, 사라고 불리는 계층
계층들이 이 시기에 활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군주권을 강화하고 부국 강병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하면 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마무리짓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 집단이 형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제자 백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자로 대표되는 법유가, 그 다음에 한비자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법가, 노자, 잠자의 도가, 묵자의 묵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들은 저마다 어떠한 아이디어,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효와 충입니다. 자, 왜 효와 충을 강조를 했느냐? 그것은 곧 질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봉건질서라고 하는 거,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질서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죠? 왕이 윗사람이고 제후가 아랫사람이죠. 또 제후가 윗사람이고 그 아래 경대부가 있는 그 사람들이 아랫사람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잘 행하면은 유지가 될 수 있는 통치체제가 바로 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효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자, 유가사상의 경우에는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윗사람에게 잘하고자 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효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갖는 그런 마음, 누가 가르쳐서 갖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착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선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착한 마음을 발휘를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임금에게 충성을 하면은 세상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약육강식의 혼란한 전국시대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육아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은 이 어지러워진 사회 질서가 다시 바로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육아사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아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었고요. 이 육아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또 이제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어떤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그와 반대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법가사상입니다. 자, 법가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성악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육아사상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인간이 누구에게나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왜 폐륜범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을 뺏고 막 하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가의 경우에는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짓도 벌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면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 재산을 물려받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이 인간이라는 악한 존재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세상이 비로소 바로잡히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법가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도가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해졌느냐? 그것은 바로 원래 자연 상태를 보면은 생태계는 무척이나 조화롭고 그 자연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자연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거기다가 대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다라고 하는 게 도가사상입니다. 그래서 도가사상은 자연 있는 그대로 가만 놔두면 돼. 인간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야. 있는 그대로 놔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도가사상인 거죠. 있는 그대로 놔두어라. 유명한 팝송도 있죠. 그죠? 비틀즈의 노래 뭡니까? 있는 그대로 놔둬라. Let it
B죠, 그죠? 무의자연 레딧 B입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의 이 무의자연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묵자 같은 경우에는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육아사상을 비판합니다. 육아사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것은 일방통행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을 그만큼 똑같이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쌍방향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묵가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애,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시를 대표했던 가장 대표적인 제자백가의 사상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요,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육아적인 담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모님이 너를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생각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너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은 육아적인 담임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죠? 법과적인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1학년 때 성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은 칭찬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해주시고 아주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학년 성적에 비해서 여러분들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뭐 청소도 시키고 때리고, 요즘 때릴 수 없으니까 뭐 혼내시고, 내가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상을 준다. 하지만 못하는 사람 내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 라는 이런 어떤 가르침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과적인 담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공부를 하든 말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 원래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게 바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터치를 하신다? 도가적인 담임 선생님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서 너네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너를 똑같이 사랑해주겠다. 라는 이런 분이 계신다면 묵가적인 담임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제자 백가의 사상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이 전국 7등의 왕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도가나 묵가 같은 경우에는 참 사상적으로는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전국시대 때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었고 또 군주들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선호했던 사상은 바로 이 육아사상과 법가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육아사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지식인 계층들에게 널리 인기를 얻었었고요. 법가사상이 이런 어떤 전국 7등의 군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왜? 엄격한 통제, 사람들을 이제 상과 벌로서 다루면은 빨리빨리 성과가 나잖아요, 그죠? 당장 맞기 싫어서 당장 눈앞에 어떤 성과를 통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뭔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효와 춤 같은 먼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성과를 내려면은 법가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통치의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제자백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전국 7음들은 저마다 군주권을 강화하고 부국 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전국 7음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뤄낸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위조로 분열된 진나라하고 우리나라 말 발음은 똑같지만 한자어가 다른 진나라예요. 거기 교재에 보셔도 똑같이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법가사상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앙이라든지 이사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자, 이들은 진나라의 법가사상가로서 진나라의 법가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앙이라든지 이사와 같은 사람들이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낸 진나라의 새로운 통치 질서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엄격한 법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법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핵심은요, 신상필벌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잘한 일이 있으면은 상을 주고 못한 일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엄격하게 벌을 주는 그러한 내용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나라의 엄격한 법집서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몇 명을 죽일 때마다 그때마다 상금을 주고 또 큰 공을 세우게 되면은 뭐 집도 주고 그보다 더 큰 공을 세우면은 뭐 신분도 상승시켜주고 관직도 주고 철저하게 그런 어떤 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갖추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간다거나 아니면은 겁먹어서 이제 군대를 탈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우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진나라의 엄격한 법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요. 진나라에서는요, 마을마다 집집마다 한 5집에서 10집씩 하나씩 조로 묶었어요. 5집이나 10집을 하나의 조로 묶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집을 하나의 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했느냐? 이 각각의 집들이 진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겠어요. 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5집들 가운데 한 집이 뭔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웃들이 그것을 국가에다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 하나가 잘못을 했는데 법을 어겼는데 나머지 4집이 그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요참, 허리를 잘라서 죽이는 그런 어떤 벌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웃집이 법을 어겼는데 그것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이는 형벌을 줬다라는 거야. 진나라의 법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감이 오죠, 그죠? 자, 이렇게 무섭게 백성들을 엄격한 법으로서 통제하려고 하니 당시의 백성들은 국가의 통제를 잘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장 무서워서 죽기 싫으니까, 그죠? 이 무서운 어떤 법의 처벌을 받기 싫었던 진나라의 백성들은 무척이나 이 진나라의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엄격한 법 질서를 잘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됨으로써 진나라는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법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입으로 하게 되면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법이 제대로 똑같이 법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고 때때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나라에서는요, 철저하게 모든 나라의 일은 문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기록된 문서는 법에 의해서 적혀진 기록된 문서는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바뀌거나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괄적인 어떤 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문서를 사용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일을 처리할 때 행정의 효율을 굉장히 높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진나라에서 실시했던 개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엄격한 법질서를 확립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된 이 진나라가 나머지 전국 7흥들의 6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결국 그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지배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원전 221년 이 진나라가 중국 통일을 달성하게 되고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분열의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왕은 바로 영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이 중국을 통일이라고 하는 일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 아니냐. 나를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과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다르게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왕보다 훨씬 더 멋진 통치자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황제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황제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시황제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해서 진시황 또는 진시황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왕 영정에 의해서 중국 통일이 달성되고 이후에 그는 진시황제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왜 진나라만 이런 어떤 개혁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느냐? 다른 나라들도 법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했으면은 진나라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도 됩니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다면요. 사실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7국들 가운데 가장 후진국이었어요. 힘 있는 귀족들의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 그래서 국력 역시 상당히 약한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 있는 귀족들의 세력이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엄격하게 법의 질서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이 기득권층,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역시 가장 적은 나라가 또 바로 이 진나라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 진나라가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법과적인 개혁을 통해서 진나라처럼 강력한 국력을 갖고자 시도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어떤 법과적인 개혁을 완성하는데 이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당연하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허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엄격하고 강력한 탄압, 강력한 처벌, 당연히 백성들의 어떤 강력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죠? 아니 그거 범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나라들은 실패를 했던 것이고요. 그나마 가장 후진국이어서 힘 있는 귀족들의 저항이 적었던 진나라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나라의 법과적 개혁이 되게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상황, 이사 같이 써놓으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두 사람은 나이가 한 10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황은 기원전 338년쯤에 죽고요.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08년에 죽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몇 줄 안 되는 필기로 진나라의 법과적 개혁을 배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100년 넘게 걸리는 굉장히 큰 작업이었다.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나라는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가 실패했던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진나라가 만들었던 이 엄격한 법 질서는 그만큼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법과 사상의 한계예요. 사람을 무섭게 겁줘서 공포감으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잘 따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반항심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왜 고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진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역시 그러한 법과 사상의 한계로 인해서 성공하기도 했지만 또 멸망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직접 교실에서 만나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나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여기저기 교실을 옮겨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바람에 내용도 조금 어수선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말이 조금 꼬여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오셔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져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에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유드랑에다 댓글 남겨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서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